왜 나왔는지 최가박당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찰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 민생의 검찰이 되겠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환영했고, 야당은 검찰 장악이다,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호수 후보자, 과연 개혁의 적임자일까요? 정권의 호위무사일까요? 돌아온 초지일검에서 논해보겠습니다. 손모양이 논란입니다. 편의점 홍보 포스터 엄지 검지로 만든 손모양 때문에 온라인 뜨겁습니다. 남성을 비하했다는 건데요. 연이어 다른 광고 게시물도 혐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붙은 남성 혐오, 여성 혐오, MZ세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황희두 씨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1년 되는 날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딱 1년 맞습니다. 3012님, 우리 기자님 겨우 1살 되셨어요. 신생하시네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주세요. 네. 좀 더 자라야 될 텐데. 1918님, 오늘 이벤트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주 기자님이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시나요?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르셨죠? 5516님께서 주진우 라이브 1주년 축하합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인데요. 19년째 다이나믹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도 더도 덜도 말고 앞으로 딱 19년만 함께 해주세요. 주라 화이팅 얘기했습니다. 1년 전 주진우 라이브 외쳤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주진우 라이브를 외치지 못하고요. 좀 아직도 부끄러워요. 네. 그리고 날짜를 화요일을 목요일이라고 얘기했고요. KBS를 계속 TBS라고도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김은지 기자한테 화요일 날 주말 잘 보내라고 인사했던 것도 기억이 남고요. 많은 실수를 실수로 덮었는데, 네.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뉴스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주진우 라이브와의 1년 어떤 추억 만드셨는지 알려주십시오. 1년 맞아서 처음처럼 다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예고한 대로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의 수준이 최고이기 때문에 제가 1년 특집으로 100일장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를 5자로 말해요, 5자로 말해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라이브 1년을 5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0일장 참가하신 분들 중에 뽑아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년 됐어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네. 1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부터 볼까요? 1년 전에도 코로나 상황 계속 물어봤었어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모두 541명입니다. 어제보다 50명 정도 늘었는데요. 수도권 확진자가 311명으로 60%가 넘지만 이 비수도권 확진자도 200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오늘 이 강릉시에서 외국인 노동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0명 이상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강릉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좀 신경 써야 되는데,
500명대입니다. 확진세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확진세를 잡긴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 계속 심각합니다. 네, 이 최근 2주 연속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확진자 대상으로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14.8%가 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는데요. 그 전주에는 15.8%가 나왔습니다. 2주 연속 두 자릿수이고요. 엄청난 수치인데요. 네, 특히 영국 변이가 주로 검출되고 있는데요. 그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도 다소 높은 데다가 또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도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코로나 상황 엄청 심각한데요. 인도 교민 일부가 귀국했네요. 네, 인도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들이 특별기를 타고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모두 173명이고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주재원 가족과 출장자, 유학생 등이 탑승을 했고요.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일주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일주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는 7일에 200여 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5개 부처는 국토교통부의 노영욱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의 박준영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혜숙 장관 후보자,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청문회는 국토부, 과기부, 해수부입니다. 네. 일단 국토부 노영우 후보자는 이 과거에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다가 실거주하지 않고 시색 차익을 남기고 매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우 후보자는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린 바대로 부인의 절도 사건, 그리고 차남의 실업급여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의혹 등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박준영 후보자는요? 네, 해수부 박준영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가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후에 영국산 도자기를 대량으로 반입했고 또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서 판매했다라는 건데요. 이 박준영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라면서도 이 반입 시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친다라고 했고요.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는 향후에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이 가장 많은 의혹이 나온 사람이 바로 임혜숙 후보자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학회 출장을 가족과 함께 간 부분, 이거는 이제 개인 돈을 써서 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배우자 논문 부풀리기 의혹 등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총 13차례에 걸쳐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시만요. 13차례요? 네, 그 임혜숙 후보자 본인도 이 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서 결혼 이후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부정 청약 의혹을 본인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럼 청약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자주 한 거네요. 계속. 네, 뭐 그 모든 사례가 그 사례인지는 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요. 이렇게 네.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통해서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2천만 원 적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거듭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이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 남편이 이 제1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후보자가 올라오면 검증을 하는데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많이 부족합니다. 좀 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문제가 큽니다. 아니, 도자기를 그렇게 많이 위장 전입에다가 그리고 남편 논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논문을 많이 써서 네네. 이렇게 올렸는데 뭐 문제가 없다고요? 참 이상합니다. 잘못됐어요.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입장을 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이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 조직 안정을 꼽았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과의 화합해서 이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했고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현안들이 많으니 하나씩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명 철회 바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친정권 인사이자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통해 언제 피의자가 될지 모른다라며 뻔뻔함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 김기현 원내대표 계속해서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네, 이 피의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말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에서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 법무부 차관 시절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보직마다 후보로 거론됐던 정권의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했어요. 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계좌까지 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이 자신에 대한 사찰 배우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1월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보수 성향의 한 단체가 유시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뒤였고 이 한동훈 검사장도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고발장 접수 9개월 만인 어제 유시민 이사장을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 측은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잡혀가는 과정이다라고 밝혔고요. 그 유시민 이사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그 명예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을 텐데 지켜보시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위해 피 한 방울까지 다 쓰겠다는 각오라면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을 수권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피를 왜 써요? 피 한 방울까지 다 써요. 왜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계속 지금 하마평이 아니죠. 나도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죠. 네, 앞서 지난달 23일 조혜진 의원이 처음으로 출마를 했고요. 예. 그리고 조경태, 권영세, 윤영석, 김웅 의원 등이 출마를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히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출마 요구가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출마 여부를 열어놓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 중이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계속해서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대화 복귀 촉구했습니다. 네,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3일 그 영국 외교장관과 화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서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기 희망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라며 관여 결정은 북한에 달린 것이다라고 덧붙였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발언은 북한이 이 미국을 향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이후에 나온 내용입니다.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는 것이다. 대화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사퇴했습니다. 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오늘 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고요. 실망하고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과 상처받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양유업이 지금 그 질타를 받고 있는 게 이 불가리스 문제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013년 이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조카 황하나 씨 마약 사건 등이 있었는데 홍원식 회장은 이때도 적극적인 자세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라면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식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고 또 선언했어요? 네, 홍원식 회장은 특히 이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앞서 홍원식 회장의 장남 이 홍진성 이 기획 마케팅 총괄본부장이 이번 코로나19 관련 문제는 물론이고 이전에 그 회사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서 이 자녀를 등교시키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보직 해임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에 앞서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도 전날에 임직원들에게서 이메일을 보내서 사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회장님 아들, 회장님 자식들 이렇게 다 돈을 쓰고요.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회사 차를 자기 차처럼 쓰는데 이렇게 사과하고 또 물러난 것은 또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홍원식 회장이 사과하고 사퇴했는데 이건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금 이 부분은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남양유업에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전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한강에서 사망한 20대 사건을 두고 정말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 한강공원에서 잠이 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현재 의혹의 대상은 이 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를 향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고인에 붙이는 친구가 사건 당일 그 옷과 신발이 더러워졌다고 버렸다고 했다든지 또 두 사람이 쓰던 핸드폰의 종류가 전혀 다름에도 이 뒤바뀐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 막 나오고요. 가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지난달 25일 그 오전 4시 반쯤 이 반포 한강공원의 한 편의점 옆 자전거 대여소에 설치된 그 CCTV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남성 3명이 한강변 도로를 따라서 빠르게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 경찰 조사 결과 학생들이었고요.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합니다. 고인 친구 아버지는 네. 뭐 변호사입니까? 판사입니까? 경찰서장입니까? 의사입니까? 계속 얘기가 나와요?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인의 친구,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고인의 친구 아버지가 이 버닝썬 사태 당시 지휘 책임을 지고 대기 발령 조치됐던 이 전 서울 강남 경찰서장이다라는 소문이 퍼졌고요. 그리고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수다 이런 소문까지 퍼졌는데요.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펌 대표다, 판사다, 뭐 이런 것도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네네. 네. 아무튼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 가짜 전문가들이 너무 나와가지고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왜 그러는지 언론은 계속 이렇게 잘못된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신임 장교들한테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황당합니다. 네, 이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달 21일 이 전남 장성의 육군 상무대를 찾아가서 이 갓 임관한 포병장교 교육생의 야외 훈련을 참관한 뒤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 200여 명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평상시 같으면은 이 장교들 같은 경우는 이 주말에 외출 외박이 허용되는데 이 당시 이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조치로 2달 가까이 외출과 외박이 통제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영신 총장이 신임 장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면서 자대에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 했어야 하는데요. 문제의 발언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이 남영신 총장이 이 장교들 중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소위들이 많을 것이다라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그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가 연합뉴스에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갑자기 막말을 하고 바로 수고하라면서 훈시를 끝내고 퇴장했다라면서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고 훈시가 끝난 뒤에 분노했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또?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언급됐다라고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농담을 했는데 농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농담이라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장교님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 훈시 불필요한 말은 뭐 좀 삼가해 주시기를. 네. 전혀 웃기지도 않아요. 농담이라는데 웃기지 않습니다. 하나도. 경찰이 오늘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강제 수사 돌입했습니다. 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상황인데요. 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회사 강남 본사 그리고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사의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거래소 대표인 이모 씨 등이 이 거래소 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한 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그 1조 7천억 원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로 인한 것입니다. 1조 7천억 원이요? 네,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네. 이 투자를 하면 3배 수익을 보상하겠다라는 식으로 회원을 유치했다고 하고요. 그런데요.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네. 이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이 나중에 가입한 회원에 돈을 주는 그 일종의 돌려막기였다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다단계인데요. 네, 다단계 방식입니다. 네. 이런 사기 사건이 많고요.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경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수사 시작했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지금 수사하려고 내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라는 게 조심하셔야 돼요. 주스 정상근 기자 1년 지났다고 100일장 많은 글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2001번님께서는요. 가늘고 길게 이렇게 보내셨어요. 1975님은 포탈보다 나. 1775님 퇴근길 필수. 2316님은 저녁 BGM 항상 저녁을 채워줘서 감사합니다. 저녁 BGM입니다. 박춘식님은 사이다래요. 네, 이정우님 배워 남주자. 3762님께서는 삼행시 보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냈는데요. 네네. 주진호로 보내셨어요. 주진호로. 주요한 뉴스만 진지하게 방송하니 호강 갑니다. 채널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도 네. 주진우입니다. 네. 주진우입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날씨 영향이 큽니다. 빗길의 정체가 평소보다 심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에서 동탄까지, 다시 기흥 동탄에서 죽전 휴게소 부근 밀리고 있고요. 판교 부근과 달래내국에서 한남까지도 막힙니다.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합니다. 기흥 동탄에서 오산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렵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해대교 부근 정체를 시작으로 이후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쪽으로는 17km가 막히고요.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산막 부근에 사고 처리 끝났고요. 산막 부근에서 정체 시작됩니다. 신천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서창 분기점에서 문학까지도 막힙니다. 반대 성남 방향으로는 하객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또 안현 분기점 부근 2km 구간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검사들이여 공정한 검찰, 신뢰받는 검찰이 되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검찰 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걸음, 초지일검. 어게인 초지일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그냥 방송 활동하고 네. 또 뭐 책 읽고 그렇게 차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방송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주진우 라이브가 1년 됐는데요. 주진우 라이브 1년 뭐 있었나, 어떤 일이 있었나 물어봤더니요. 김경진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하고 싸운 일 기억나요? 그렇게 손든 사람들 많았어요. 그 유튜브 조회수가 뭐 100만 뷰를 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검찰 개혁을 네. 위해서 우리가 뜨거운 한 걸음 가보자고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님. 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새 검찰청장 후보자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무난한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해서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변호사님 왜 그래요? 네. 네. 아니, 저한테 시간을 많이 안 주시길래 그전에. 그래서 단답형으로. 네.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이제 두터운 편이시고요. 네. 워낙 일을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잘 처리하시는 스타일이신데, 네. 이분이 특수통이시잖아요. 네.
특수부 출신 검사이면서도 어떤 그 정치 편향적인 수사나 언론의 플레이를 통해서 무리한 강압적인 인권 탄압적인 그런 수사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것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신다. 네,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높으신 편이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예, 잘 골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까칠한 김경진도 잘 골랐다. 예, 사실은 김호수 지금 총장 지명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남관 대검차장도 그렇고, 저 검찰에 있을 때 친구들로 같이 지냈던 사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대 법대 83학번이고 그 조남관 차장이나 김호수 지명자 같은 경우는 서울대 법대 83학번들인데요. 아, 친구군요. 네. 네, 이제 기수는 뭐 20기, 21기, 24기 이랬는데 어쨌든 예. 친구처럼 이렇게 편하게 지내오던 사이들인데, 네.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검사 시절에 옆에서 제가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래가 또래한테 참 존경할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제가 평검사할 때 옆에서 이 김호수 당시 검사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아, 그래요?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본인 판단과 본인의 강단이 좀 분명하게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랄까 이게 마찰음이 나지 않게 모나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원칙을 관철하려고 했던, 아마 그랬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기본 최소한의 덕목이거든요, 보면. 네. 근데 예. 정말로 김호수 그때 당시 검사 일 열심히 했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존경할 만한 검사고 저 친구는 나중에 잘 되겠구나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저 스스로 국회의원 될 거 생각 못했지만, 저도 이번에 또 김호수 총장 지명자 될 것 예상도 못했었는데. 그럼 김경진 의원. 옛날 기준으로 보면. 네. 네. 어쨌든 좋은 사람 잘 지명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누구 예상하셨어요? 김호수 아니면 조남관 둘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했는데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난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강단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 잘 고른 겁니다. 아, 예. 그런데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 또 김경진 의원입니다. 예, 김경진 의원께서 친분을 많이 과시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김호수 차관님과 친분이 있습니다. 아, 그 어때? 좀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 사법연수원에서 네. 2년간 이제 배울 때, 예. 2년차 때 2개월씩 법원, 검찰, 변호사 이렇게 갖다줘. 심수습을 하거든요. 시보하죠, 시보. 네, 시보라고 합니다. 네. 그때 김호수 검사님 밑에서 제가 2개월 동안 시보를 했어요. 아,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저는 지켜봤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이셨고요. 네. 남부지검에서.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검사 시보를 하고 판사를 선택했네. 김호수가 잘못했나요? 그 2개월 한 다음에요. 네. 끝날 때 저를 술 사주시면서 네. 검찰로 오라고 저를 굉장히 설득하셨어요. 네. 그런데 왜 안 가셨어요? 근데 김호수 검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되게 이제 존경스럽고 보기 좋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타일이 이제 판사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칭찬 일색입니다. 그래서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2개월간 지켜봤을 때 느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사를 굉장히 예리하게 잘 하시면서도 수사의 절제도 잘 하시더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특수부가 이제 직접 수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데 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느냐. 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직접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다 보니까. 네. 그런데 김호수 검사님은 이제 특수부 수사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절제 있게, 그러면서도 아주 예리하게 수사를 하시는 편이었고, 그래서 흔히 특수부 검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막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라인을 타고 막 많이 가잖아요. 무슨 난 누구 라인 뭐 해가지고 출세지향적으로 많이 가는데 이분은 거꾸로 출세지향적이신 분이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직을 많이 돌아섰죠.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경진 의원님? 사실 지금 이번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김호수 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건 잘한 인사지만 자, 시작합니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저 듣고 싶어서요. 네. 자,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성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검찰 인사에서 잘못된 시그널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대표적으로 친정권 메시지만을 이렇게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고 있는 이문정 검사라든지 또 진모 검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중용을 한다든지 또 광주지검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독식폭행죄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안 하고 그냥 승진됐죠. 현재 그 직에서 그대로 일을 하도록 한다든지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업무 행태를 문재인 정부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언론에서 이제 추측 보도라든지 가능성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게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대로 유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저도 아마 그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이제 그런 대목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님.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요. 너무 언론에서 그 친정부 성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성윤 지검장이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그 튀는 어떤 행동이나 뭐 그런 수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 이 지금 갑작스럽게 김학의 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김학의 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하면서 마치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친정부 성향 이런 것처럼 이렇게 너무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매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그 검사에 대해서 네. 포렌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기소하든 포렌식을 제대로 해야지 그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사팀에서 그걸 무리하게 불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보류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좀 있다. 오히려 언론에서 과도하게 이성윤 지검장에게 친정부 성향이다는 그 잘못된 네. 메시지를 알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명예훼손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진 의원님? 그럼 뭐 본인 스스로 인정을 이제 자백을 했죠,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죄송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고. 사과를 했죠, 자백. 네, 사과를 했고. 근데 어쨌든 이게 반복적으로 본인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이게 노무현재단 계좌를 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했던 점은 어떻게 보면 양형의 정상 참작은 할 수는 있겠지만 범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건 뭐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뭐 당연한 검찰의 기소 처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검찰의 기소였다 얘기합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저는 이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공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인은 이제 비판을 이제 받는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인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너무 악의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고 모욕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사과했던 것은 검찰이 그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자기가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사과한 것이지 범죄를 인정해서 나 유죄다라고 자백해서 사과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 네. 김경진 의원님. 그런데 그때 이제 검찰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그 유시민 이사장의 이제 유튜브 내용을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셨지만 한 군데 것을 저도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문건을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틀림없이 했다라고 이렇게 허위 사실, 허위 음모론을 얘기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게 뭐 유시민 이사장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서의 덕목과는 별도로 본인이 범법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뭐 기소되는 뭐 어떤 범죄가 인정이 되면 당연히 기소받고 뭐 그 다음에 처벌 형량은 또 판사님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는 혐의인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구형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경진 의원님? 예, 일단 이제 요번 제목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실은 네.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아드님 인턴 확인서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네. 보면. 예. 그래서 그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1심 법원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있었고 네. 그게 집행유예 판결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게 지금 항소심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아마 이 부분도 유죄 판결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쨌든 뭐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거 봐야겠죠. 근데 최소한 지난번에 1심의 유죄 판결이 맞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식이나 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좀 사과도 하고 사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기호 변호사님? 예, 지난번 입시 업무방해, 그 부분에와 이제 같은 취지인데, 그 전에 이제 집행유예 판결하셨던 분의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요. 네. 거기에 결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입시 면접에 참여했던 그 교수님들이 한 6분이서 다 수사기관에 진술했는데, 그 확인서는 특별히 중요한 확인서가 아니어서, 왜냐하면 조국 장관님의 아들이, 로스쿨을 지망한 게 아니고, 그 정치학과인가요? 그쪽을 지망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무법인에서의 근무했다라는 그 확인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그 전공과.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6분이 다. 그렇게 진술하고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판결문에다가 다 판사님이 써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 면접을 담당했던 교수님들이 직접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판사는 그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쳤겠지 전혀 안 미쳤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은 결정적인 저는 판결문에 논리적 비약이 있고 오류가 있다 네. 생각하고 이 부분이 이번 허위사실 선거법 부분 예. 이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이 다른 분인지 잘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라면은 다른 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5565님께서 검찰개혁한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든다더니 윤석열 총장 그만두니까 흐지부지하네요. 중수청은 윤 총장 대응팀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패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개혁 입법의 동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근본적인 방향은 이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도 다 이제 그 점에서 같으나 시기와 절차와 방법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씩 이견은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선거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이겠죠. 네. 검찰 개혁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일단 지금 최근에 공수처 이제 상황을 보시면 네. 공수처가 과연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4건이나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수사를 한 건이라도 할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출범 100일을 맞았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6개월 전에 이 주진우 라이브 가서 매번 했던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공수처 출범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또 신설하는 공수처도 막 그렇고 변호사들 2-3명씩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조사를 받는데 수사라고 하는 환경이 쉽지가 않고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왔고 또 수사의 노하우나 기법, 증거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다. 이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이 기관 자체가 성숙해져야만 수사의 능력과 노하우가 생기고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하는 것처럼 검찰 이렇게 이리 찢고 저리 찢어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게 국가 전체의 사정 능력, 부패 대응 능력만 떨어뜨릴 뿐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이 차츰 맞아가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도 제발 좀 공수처 이 어느 정도 안착해 가는 것을 좀 보시고 지금 현재 공수처가 이제 수사 능력을 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키운 다음에 뭘 생각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문제고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검찰에게 어떻게 보면 수사를 계속해서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런 어떤 흐름과 방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이 검찰 밉다고 해서 그냥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얘기 들어보면 이제 변호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를 해놔도 사건이 3개월이고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아무런 진척도 없이 그냥 쌓여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검찰에 이의하면 그냥 또 그게 경찰로 가서 그대로 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아무런 사건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뒤죽박죽 제도가 이렇게 된 상태로 지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김호수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총장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지금 개혁이라고 해서 한 제도가 어떻게 보면 최적의 효율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수사기관 간의 문화,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책무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 제발 개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변화를 줬으면 이제는 이걸 안착시키고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 가동될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게 북돋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무슨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는 제발 좀 멈추고 차분히 좀 한 10년 정도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제가 좀 간략하게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3년 최소 이상은 걸려야 이게 안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올해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 조급증에서 오히려 저는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공수처에 대해 기대는 많이 하시겠지만 설령 공수처에서 1년 안에 뭔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히려 기다려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기존의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바로 수사하는 내용이 곧바로 막 실시간으로 중계되듯이 언론에 알려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는 거. 네. 이게 그 망신주기 수사로서 가장 심각한 폐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공수처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 그 기존의 수사 방식을 잘못된 점을 이제 지양하자라는 취지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검찰의 수사는 공수처의 수사는 이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기소된 후에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된 그것을 가지고 공수처의 수사의 성과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수사 과정 자체
뭘로 이로 수사를 잘못하냐 이런 것들이 언론인들이야 뭐 관심 있게 취재하겠지만은 그 공수처 관계자들이나 또 국민들이 그거에 너무 과도한 기대나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수청이라는 게 공수처가 안착되는 걸 보고 하자. 그 공수처하고 중수청은 전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보고 해야지 선후 관계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84님 병행 가능하다. 네, 2584님께서 이러면서 기초를 다져 나가야지 어느 분야든지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이 수사권도 조정해야 되고 지금 인력도 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조정해서 안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시스템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좀 보완해야 할 점은 뭔지요, 김경진 의원님? 일단 이제 수사 능력을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검사하시다 오신 분들이 이제 곧바로 오신 분은 없고 그것도 중간에 이제 아마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공수처 검사로 오신 분들이 4분 정도 있다 그러고요. 네. 나머지 뭐 10몇 분은 그냥 곧바로 변호사 생활만 하다가 아마 이게 공수처 검사로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네. 저도 검사 생활, 변호사 생활을 해봤지만 이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한쪽 그러니까 이 의뢰인 쪽의 얘기만을 듣는데 조금 더 약간은 더 익숙해 있거든요, 보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사처럼 이 어떻게 보면 이쪽 저쪽 두루두루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필요한 방향을 잡고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계좌 추적이라든지 객관적인 물증 수집이라든지 또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좀 어떤 각각의 공수처 검사님들의 실무 역량을 좀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이 과학수사 분석기관들이 있거든요. 대검의 과학수사실이라든지 또 경찰의 국가수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과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구체적인 협조 관계를 잘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수처한테 지금 가장 화급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서교 변호사님.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기본 실력을 자체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에서 공수처를 어떤 경쟁 기관이나 어떤 검찰의 권한을 뺏어가는 어떤 기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막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서교 변호사님 뒤에 있는 분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네. 혼내고 하셔도 됩니다. 네. 본인 기존에 검찰이 가졌던 이제 수사 경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아까 협력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무슨 수사에서 협력을 하는 건 아니죠.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이전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고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를 검찰에서는 생각을 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자기 식구 특히 자기 식구 감싸기 이거 안 했으면은 이 공수처가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예.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기호 판사님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지일검 마치겠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Can't Stop Feeling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You're more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 stop. And under the lights, when everything goes, nowhere to hide when I'm getting you close. When we move, well, you already know. So just imagine. Nothing I can see but you when you dance, dance, dance. Feel good, good creeping
do but you dance, dance, dance. And ain't nobody leaving soon, so keep dancing. I can't stop the feeling. So just dance, dance, dance. So just dance, dance, dance. Ooh, it's something magical. It's in the air, it's in my blood, it's rushing on. I don't need no reason, don't need control. I fly so high, no ceiling when I'm in my zone. Caus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6남매 중에 맞이인 윤호는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 근처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동생들을 돌보는 건 오롯이 윤호의 몫이된 지 오랜데요. 수시로 집을 비우는 아빠 대신 아픈 엄마와 함께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는 윤호의 나이는 이제 겨우 15입니다.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지만 윤호에겐 늘 가족이 우선입니다. 엄마는 그런 윤호를 제대로 볼 면목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가져본 적 없는 윤호가 마음 편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길 오늘도 엄마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윤호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우경보입니다. 제주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대비하셔야겠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도 역시 30에서 100mm, 제주도도 역시 1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지방도 20에서 60m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도 최고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 쪽으로만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다 내일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고 맑아지겠습니다. 강풍 또한 문제네요. 강북 산지와 대부분 해안 또 강원 산지 쪽 또 제주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더 확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해상도 전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 중부와 동해 남부 앞바다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전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2에서 5m로 물결이 높겠고요.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는 최대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분포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 16에서 24도의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내일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을 토대로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를 계기로 과거사 갈등으로 중단된 한일 고위급 소통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배우자 논문 내조 의혹 등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성인들 1차 접종이 끝난 이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4차 유행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분석 건수 대비 변이 검출률이 60%를 넘어 자칫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고 밝히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이것만 들으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와 박가와 함께 최가박당.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서 오세요. 전 원내대변인. 전 원내대변인입니까? 예. 어제까지 하셨어요? 예. 이번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강민국 의원이 원내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최영두가 잘했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최영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박당의 박성준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하시다가 네. 이분은 한 일주일 됐나요? 그만두신 지? 네, 한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주 됐습니까? 네, 예. 기자들 안 만나니까 좋죠? 그래서 전화 자주 와요. 그래요? 원래 대변인 하면서 기자들하고 좀 친분이 쌓여서 그런지 네.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면 저한테도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의원님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그렇죠. 네. 최영두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원내대변인 또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떠있기 때문에 네. 그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해주면 이게 메시지가 막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가급적 자제.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이크가 생겼으니까. 네. 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연일 강성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 세계 꼴찌다. 호언 장담만 세계 최고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인데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 여당에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김기현 의원이 부드러운 분이십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네. 항상 눈가에 부드러운 웃음과 미소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인상이었다. 이렇게 인상평이 국회 내에서 그렇습니다. 인상이었다. 옛날에는 그랬다. 네. 그런데 계속 그런 인상을 보려면은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협치하려고 하고 해야죠. 네. 그런데 지난 재보선에서 국민의 민심이 협치하고 오만과 독주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반복될까 봐 지금 새 원내대표가 걱정이 많으신 거죠. 대통령도 협치하자고 밥 먹자고 했는데 왜 안 가셨대요? 갑자기 오전에 우리 인간 사인들끼리도 네. 오전에 밥 먹자해서 바로 점심 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의원님이 저한테 점심이나 하지. 그럼 그런데 제가. 이게 사실은 첫 원내대표로서는 대통령한테 건의할 말도 좀 정리하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참 안 간 게 그런 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바로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바로 김호수 전 차관을 네. 그 누굽니까? 조국 장관 때 추미애 장관 때 차관했던 바로 조국 추미애 차관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을 임명하면서 그 전에 밥 먹고 원내대표랑 사진 찍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덜리리 서진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네. 검찰개혁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계속 비판해 온 사람인데 김호수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아까. 지금 검찰 추천위원회 내부에서 네.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공식이니까 우리가 뭐 다 확인할 수 없어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평가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지금 그동안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민주당을 지금 이렇게 그 과거답지 않게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뭡니까?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고 바로 그 했던 그 장관, 두 장관의 그 차관들이 다 같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지금 그대로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과연 제대로 된 이제 반성인지 제대로 된 이제 이게 그럼 계속 이렇게 결국 마지막까지 정권을 지키고 이렇게 오만을 계속 법치에 대한 반법치의 그 전통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이 지금 그 형사 사건에 이전에 그 누굽니까? 그 사건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출국 그 금지 사건에. 네, 김학의 전 차관이요. 박성준 의원님. 저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강성 발언을 이어갈까?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합리적이고 뭐 편안한 분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미지를 바꿨을까? 그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쫓기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모습을 좀 확실하게 굳히기 위한 모습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자체 내부에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네. 이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으로 이제 돌리기 위한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지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보면 1차 투표에 34표였는데 김태흠 의원과 이제 30표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20표였기 때문에 실제 당내 지지 기반으로 볼 때 김기현 원내대표의 입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입지를 강화하고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강한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강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내 사안 자체가 상당히 파악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대통령과 이제 점심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여러 현안이 있지만 하나하나 어떤 계산을 하고 정치할 필요는 없이 좀 큰 수를 두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작물이다. 요 논란 대표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의원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출신이 이제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하는 경우, 정치적 수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원내대표 용어로서는 작물을 쓰지는 않죠. 보통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우회 전략으로서 당에 있는 다른 뭐 제3의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원내 대변인 정도가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어떤 레토릭을 써야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지 네. 원내대표 당사자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봤을 때는 좀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쫓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편안한 가운데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말 자체를 봤을 때는 원내대표의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영두 대변인도 쓰는 언어는 아닐 텐데요. 이 문제는 그만큼 이제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이 문제 인식을 중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내에서도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분명한 이제 인식이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지난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특히 집권 여당이겠죠. 집권 여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했습니다. 네. 심판했는데 여당이겠죠. 여당이 해도 야당도 뭐 이제 경고도 했겠죠. 네.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야당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여당이 좀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송영길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바꾸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전혀 안 바꾸고 우리 뭐 개혁 고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는 뭐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기대가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했으면은 이제 야당이 좀 책임지는 모습으로 여당과 함께 견인해서 바꾸라는 지금 국민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내 압력 정도를 떠나서 네. 우리가 그렇게 여당을 혼내줬는데 야당은 뭐 하느냐, 야당은 뭘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 인식을 이제 그 강경한 발언 속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균형 잡히신 분이니까 지금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제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게 정치 투쟁, 권력 투쟁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민생 투쟁할 것이고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행복 관점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작물이라는 표현 보자면 이것도 좀 강경한 이제 발언의 인식의 수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뭐냐니까 이게 30년 전에 벌써 30년 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여야의 협치, 국회 내 협치 전통과 원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저 여당 원내대표가 174석 정당의 법사위원장 가지는 건 당연하다 그랬는데 12년 전에는 우리 당도 그 비슷한 정당 그런데 그때 민주당은 80석이었지만 그 우리가 김대중 총재가 창립해 놓은 원칙과 전통에 따라서 그 민주당에게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승준 의원도 잘 아시는데 이걸 한마디 할게요. 이거 우리가 말씀이 길어서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네. 박승준 의원도 잘 아시는데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예전에 사실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 KBS 토론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문제점 법사위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병목 현상도 심하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법제특위를 만들자. 예결특위처럼. 그리고 그 법원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그런 상임위를 하고 하자. 이런 해법까지 내놨는데 이 모든 걸 다 지고 가겠다고 30년의 국회 협치의 원칙과 전통도 계속 이렇게 묵살하고 있으니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국민의 기대도 크고 압력도 높은데 강경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이 왜 여당이 가져야 되는 이유를 좀 타당성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리 다시 한번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참여와 대표와 책임인데 그러면 대표로 뽑았을 때 집권 여당은 뭐를 책임지냐게 되냐면 정책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의 마지막 보루는 법사위원장이 되는 것이죠.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의회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갖고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다수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대통령 행정 권력과 다르다 보니까 이제 분점 정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최초의 분점 정부가 언제 나오게 됐냐면 88년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의회의 다수당이 야당이 나온 겁니다. 그때의 다당 체제 하에서의 법사위원장이 이제 야당에 넘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합리적 타당성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실질적인 집권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규결인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원구 선거 관련돼서 이제 최영두 대변인 얘기를 좀 하셨는데 당시 이제 11대 7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에 야당은 상임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결위원장, 정무위원장, 국토위원장 이 세 가지를 갖는 걸로 합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합의안을 가지고 야당이 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것을 비토를 하면서 거부를 하면서 이 회담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갔고 따라서 거기에는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국회 구성을 보면은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는 겁니다. 국회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나눠서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2년을 책임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자체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 보면 저는 이분이 상당히 다선 의원이고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기본의 민주주의의 기본 과정이라든가 여야의 협상 과정에 대한 어떤 충분한 숙지가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초선인 원내대변인들끼리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니 지금 그렇게 친다면 왜 12년 전에는 민주당은 협상에서 다 같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은 왜 같이 협상하셨어요? 아니 그때 우리 대변인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12년 전에 왜 민주당 그럼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당 쪽이 그 보수당 쪽이 오히려 180석 가깝고 그래도 민주당 주장했고 민주당이 졌거든요. 롱스톤님께서 법사위 가져가면 민생 달라집니까? 도대체 서로 발목 잡는 거 말고 민생과 민생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왜냐 제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전세 대란 월세 대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전월세 3법 아닙니까? 이 3법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 엄청난 역풍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괴롭힐 것이다. 우리 대안도 내고 국토위에서 따지고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법사위에서 우리 발언하는 거 속기록도 막고 속기록 빼라 그러고 기자들도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무리하게 통과시킨 결과로 시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문제로. 그런데
그래서 이걸 협치를 하려면은 그 법사위가 왜 여당이 저렇게 법사위를 쥐고 있었냐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은 왜 그러면 법사위를 쥐고 있었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문제를 걸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성준 의원님. 아니 그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체계작구를 폐지하자는 안까지 냈었던 법안이 있고요. 그건 다시 좀 얘기하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에 있는 야당 의원들도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논의를 계속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장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법사위원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야당의 논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것이 책임 정치의 실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영두 의원님, 김기현 원내대표는 네. 법사위원장 못 가져오면 다 다른 상임위원장 다 안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지난번에 큰 핵심이었고 이게 원칙과 전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민주당 소수당일 때는 이게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고 국회를 쥐고 흔들었던 당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데 자, 아까 이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법안이 이런 겁니다. 법사위가 이런 논란을 빚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18개 상임위인가요? 상임위에서 지금 18개죠. 예, 모두 된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이제 상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죠.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그 자구 체계 심사권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굉장히 졸속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나오는 것도 해마다 10개 이상이고 또 과도한 규제 법도 많고 해서 지금 큰 역작용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좀 그 다른 법과 상위법 혹은 다른 관계법과의 상충은 없는지 네. 뭐 이런 것도 따져보기 위해서 법사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처럼 법제특위를 만들어서 예. 좀 한 40명 정도로 만들어서 정치, 경제, 비경제 이렇게 나누어서 엄밀하게 법제 심의하고 관리하자 이런 대안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 설명을 드려야 국회 되는데. 지금 지나가다가 여의도 지나가다가 법사위원장만 나오면요 서로 지나가다 치고받고 싸운다는 원칙의 그런 문제, 그런 원칙과 진리의 문제입니다. 있어서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최영두 의원은 5개 부처 장관 청문회 열리고 있어요. 이 얘기해야 더 유리할 텐데 지금 법사위원장 얘기를 더 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자면은 이건 원칙과 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다시 한번 숙고하셔야 됩니다. 박성준 의원님도 아니 법사위원장 관련된 부분은요. 법사위가 제가 법사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 자체가 체계작구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 여러 법안을 이 체계작구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법안 심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법사위의 기능 자체가 너무 과대 집중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제사회법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체계작구는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든다든가 법사위는 고위법, 법에 관련된 고위법을 심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최영두 대변인의 얘기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법제 특위를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또 그것도 안 하시겠다고 3941님께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 어떤 일을 했죠? 이렇게 신문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야기 아니고 그전에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대단했습니다. 한번 다 따져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매숙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여자 조국이란 말도 나왔어요. 왜 그랬죠? 예, 이게 이제 교수 시절에 한국연구재단 국가지원금 한 4,300만 원 됐습니다. 이 해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제 남편과 두 딸을 동행시켰다는 것이죠. 동행지는 미국 하와이, 라스베가스 뭐 등등 이런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뉴질랜드 오클랜드 해외 관광지인데 이제 좋은 데는 다 가셨네요. 그렇죠. 또 논문 표절론에도 휩싸이고 있고 본인 제자의 학위 논문에 남편을 제1절자로 등재하는 학자로서 양심을 의심받게 한다. 이게 이제 주 요지입니다. 요지고. 아이고 참 저 갈수록 태산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새로 발탁한 장관들 또 가족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들 속상하게 하니까 야당이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걱정을 최영두 의원이 지금 제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박성준 의원님. 먼저 청문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이제 도덕적 검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능력에 대한 검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청문회 자체에서 여러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지금 한 1년 남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코로나19 출구 전략이라든가 민생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정의 원만한 실행을 위해서는
그 후보가 정책과 비전이 분명히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초점에 맞춰서 인물을 검증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정도 원론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 도자기 불법 반입 의혹도 있고 노영욱 장관 후보자는 뭐 위장 전입과 반사 재테크 의혹도 있고 좀 검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청문회 제도가 등장한 이후에 네. 사실은 이 개인적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네.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것이 더욱더 비중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이 더 엄격해졌고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장관 후보자로 볼 때는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간극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예, 이제 국민들이 이제 묻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표로도 심판했는데 세력 개각했던 장관들이 또 이 모양이고 정책적으로 뚜렷하게 뭐 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 도덕성 문제라든가 사실은 정부의 검증 기준에 다 걸리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요. 이렇게 또 했는지에 대해서 절망이 크고 그래서 국회 전체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이게 국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럼 야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에 대한 참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증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명이라든가 근데 국민들이 참 제대로 동의해 줄지 좀 걱정입니다. 고주홍님께서 너덜너덜 조국 그만 인용하시라 얘기하셨고요. 2081님께서 얼마나 인재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하는데 인재는 많은데 자 여야의 두 리더가 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최가박당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벌써 끝났습니다. 20몇 분이 훌딱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따로. 네, 이제 본격적인 문제 해볼까요? 화장실 앞에서 하겠습니다. 방송 끝내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김은지 기자 주진우 라이브가 한 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1년 됐네요. 네, 5자로 말해요. 5자로 말해요. 지금 도전 받고 있는데 김은지 기자도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서 한마디 하세요. 네,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생각해봤는데요. 네. 무서운 기세라고 하겠습니다. 무서운 기세? 네, KBS 저녁 라디오 시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굉장히 저녁 라디오 시사에서 또 굉장히 지금 성적이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녁 라디오 시사 여기에서는 배가 고파요. 우리가 좀 욕심이 많습니다. 더 할 기세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할 일이 많습니다. 0759님께서는 퇴근길 반려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화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 1902님께서 너무 재미있어서요. 1년이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방송이고 나갔다 방송 들으려고 뛰어다니긴 주진우 라이브가 처음입니다. 건강하세요 얘기합니다. 항상 반찬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5글자로 하면 정의 조미료 이렇게 합니다. 정의의 조미료라고 하는데 밥하면서 정의로운 주기자 방송 조미료라고 생각해요. 10년 20년 쭉 대박나는 방송 되길 바랍니다 합니다. 6169님께서는 마무리 투수 이렇게 5자로 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주진우 라이브가 되라고 이렇게 지어주셨고요. 주진우로 또 삼행시도 이렇게 했습니다. 2700님께서 주말이 싫어졌어요. 주진우 라이브 때문에. 진짜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 많아요. 이분 장원 줘야 되겠다. 장원. 김일혜님께서 서경석보다 더 개그맨 같아요. 상쾌하고 재밌어요. 서경석 씨가 재밌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뉴스부터 가볼까요? 김은지 기자가 고른 첫 번째 뉴스는
네, 일각에서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가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겠죠? 네, 먼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속세 대상인지 살펴봤는데요. 네. 2019년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8,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8,300명밖에 안 됩니까? 네, 이게 전체 상속인 중에서도 2.4%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97.6%는 각종 혜택을 받아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합니다. 2.4%만 그러니까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도 2.4%만 세금을 낸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상속자 자체도 사실 34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중에서도 세금 내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상속세 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액자산가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네. 이들의 상속재산 가액을 보면 10억에서 30억 원 사이가 80% 정도라고 하고요. 예. 3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가 15.2%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요? 네, 그 이상이 이제 나머지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없네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삼성과 같은 아주 특수한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두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은 맞는데요. 하지만 각종 공제 혜택이 있어서 실제 납부 비율이 낮다라고 합니다. 네. 재계 일각에서도 과도한 상속세가 가업 승계에 악영향 미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정부가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500억 원을 이렇게 공제해 주면 괜찮죠. 네, 그 상속 공제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예. 참 그런데 삼성이 독일이나 일본 기업이었으면 상속세 대표 깎아줬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조선일보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사설까지도 썼는데요. 제목이 반도체 전쟁 GER 사령관이 감옥소 상속세 대출 상담 받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저 이 사설 보고요 막 웃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밤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웃겨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독일에선 이런 혜택이 적용될 경우에 실제 상속세율이 4.5%까지 낮아진다. 일본도 가업 상속에 대해선 상속세를 유예 면제해 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삼성 사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한겨레 신문이 이러한 사실들을 좀 지적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산 2,600만 유로, 그러니까 350억 원 규모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 공제 적용받으려면 정부 심사 받는다라고 하고요. 일본은 아예 비상장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2020년 기준으로 425조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매출액은 4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례, 일본 사례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마치 삼성이 독일, 일본에 있었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상속세가 너무 비싸서 너무 상속세가 무서워서 기업을 매각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보도했던데요. 네, 조선일보가 4월 30일 날 기사를 썼는데 제목이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대출받으러 다니다 기업 아예 팔려버려 라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최고 수준의 상속세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그 3세븐이라고 하는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업체를 이야기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랬어요? 2008년에 상속세 문제로 지분이 전량 중해홀딩스에 매각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지분을 넘긴 건 맞는데요. 경영권은 창업주 일가가 계속 유지했고 1년 뒤에는 심지어 또 지분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세금 피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YTN 보도가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딱 그 순간에 시간만 딱 떼가지고는 이 사례를 들고 나와서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세금 때문에 외국으로 이사 갔다 그런 말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리고 삼성은 우리 일반인보다 그냥 서민들보다 더 싼 전기세, 더 싼 전기세를 쓰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 쓰잘데 없는 일이 연예인 걱정이거든요. 연예인 인기 걱정하고 돈 걱정하는 건데 더 쓸데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재벌 돈 걱정하는 서민들이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 좀 황당해서 자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에 대한
너무 칭찬 기사, 너무 사면을 하라고 노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한테 반감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도 자제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 자제 요청을 하면서 언론사에 전화를 돌렸어요. 삼성 쪽에서. 그런데 자제가 안 됐더래요. 너무 치고 나가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언론에 좀 고합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자고요.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대북 정책 검토도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길도 오바마의 길도 아니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북 정책의 방향 기조를 이제 밝혔어요. 이제 이 기조대로 이제 한 발 두 발 가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뷰가 굉장히 필요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후의 첫 의회 연설에서는 약간 불안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100일 후에 나온 이야기는 외교적인 접근에 무게를 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단호하게 하고 외교적으로 이제 대화하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는데요. 네. 예, 5월 G7 외교 개발 장관 회의에서 정의원 외교부 장관이 영국 런던을 갔습니다. 네. 여기서 미 국무장관과도 별도 회담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뭐 정 장관의 멘트가 나왔습니까? 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바이든 행정부는 혹시 오바마 행정부의 길을 따라가면서 전략적 인내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오바마 행정부 때 남북 관계 정말 나빴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걱정했죠. 예, 그 방향은 아니다라고 선을 좀 그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여전히 호전적입니다. 네, 그렇죠. 북한이 또 지난 2일에는 담화 2건을 동시에 쏟아내면서 상응 조치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하지 않으며 과거 주장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게다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냈습니다.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남측 정부의 방치 책임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또 불만을 남한에 대한 행동으로 표출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은 이제 앞으로 21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제해야죠. 예, 또 동시에 당연히 그 이후에도 자제가 돼야 되고 그런 무력 행동들이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려고 미국하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얘기를 잘 하고 있는데 북한이 돌발 행동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좀 자제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북한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들어보자고요. 예. 북한의 현명한 자세 좀 촉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주린이, 요린이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하고 합성한 표현인데 이거 하지 말자고 주진우 라이브에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제목에다 쓰더라고요. 네, 5월 5일 어린이날이 내일인데요. 그날을 맞이해서 좀 요즘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 좀 다시 준비해 왔습니다. 어린이날이 내일인데 네. 김은지 기자는 막 설레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린이날을 훌쩍 지나와서요. 아니, 나는 전혀 설레는 마음이 저만 없습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시죠? 청취자들 안 그런가요? 난 설레는데. 예, 그런데요. 네,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아니, 크리스마스 말고 예. 어린이날을 낸 설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문화재단이 지난 4월 23일 땡린이 날, 별린이 날, 세모날, 어린이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캠페인 벌였던 게 발단이 돼가지고 네. 비판을 좀 다시 샀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걸 어린이가 미성숙하고 그리고 좀 모르는 존재 초보다. 이런 걸로 쓰이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네, 이제 그런 지적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 홍성수 교수가 혐오 차별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연구자인데 네.
뭐뭐리니라고 같은 표현들이 비하의 의도를 갖고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가 마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미숙하고 초보자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화자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실제로 이 땡리니라는 표현이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국제아동인권센터도 한글날을 앞두고 카드뉴스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아동인권적 시각에서 볼 때 어린이는 미숙하다,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생각들이 반영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냥 바꿔서 요리 초보, 어린이 초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쓰자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시인이 어린이의 생각으로 시를 쓰려고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위대한 화가가 어린이처럼 그리려고 굉장히 연구합니다. 노력합니다. 피카소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린이가 초보고 모르고 미성숙하다고요? 아유, 그보다 못한 어른들이 더 많죠. 어린이 문제지 어린이가 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어린이의 문제는 다 어른이 잘못한 거예요. 어린이날 설레지 않는다. 이상합니다만 기자들의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557님께서 주진우 라이브로 6자 6행시를 보내셨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진보좌파 우파 보수 모두에게 라이브 방송 1주년 축하합니다. 이 분위기 이대로 계속 장수 프로가 되길 기원합니다. 브라보 얘기했습니다. 어유 브라보입니다. 8271님이 5자를 또 보내주셨으면 안 들음 손해. 주진우 라이브 락 페스티벌 축하해요. 돌잔치 축하한다고 마지막 곡 벌써 1년 신청합니다 얘기했습니다. 3501님께서는 아직 멀었다 얘기했고요. 6333님께서는 2시간 후룩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로나 백신이라고 보내신 분도 있고요. 네. 주진우 라이브로 올바른 언론 집단 면역해가지고 이겨내자 코로나 이렇게 2468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휴일을 앞둔 퇴근길에 비까지 내리다 보니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덕평에서 양지터널 부근 정체고요. 동수원부터는 동군포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더 가선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막히고요. 강릉 방향은 서안산 부근과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밀립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해대교에서는 2km로 짧게 막히는데요. 이후 정체 더 늘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29km간 정체되고 있고요. 또 팔곡 부근과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 밀립니다. 서울시내 한남대로 남산 1호터널 진입 전부터 한남대교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의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 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4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는. 근데 그날도 황희도 씨가 함께했습니다. 첫날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어땠어요? 그때도 정신이 없었고 지금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저를 보면 정신이 좀 없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주로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도 항상 너는 이렇게 정서가 불안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정신이 없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제가 꿋꿋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로 가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 지금 홍보물에 쓰인 손 모양 때문에 편의점과 경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손 모양을 가지고 이게 혐오다 뭐다 크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였는데요. 그 GS25 군부대 PX 계약
을 전면 철회해달라. 이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 6만 5천 명이 청원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그 레디컬 페미니즘 집단인 메갈리아의 상징물을 홍보 포스터에 삽입한 것으로 모자라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로고를 삽입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청원인데요. GS25는 지난 10년간 우리 장병들이 피와 땀으로 흘린 노고를 가져가면서 뒤로는 우리 군의 헌신을 비웃고 이득을 챙겨갔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편의점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그 손모양 얘기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데 예.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손 모양이 이제 그 남성의 어떤 성기를 묘사했다. 이걸 좀 비하하는 그런 뭐 묘사 그림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손가락으로 모양만 하면 이제 안 됩니까? 그게 뭐 이제 실제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막 아닌 것도 섞여 있어가지고 섞여 있어요? 기업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당황한 모습도 보이고 뭐 사과도 하고 뭐 이런 또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아이고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심지어 뭐 기업들과 그 경찰까지 최근에 또 논란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그 손 모양이 이제 그런 어떤 홍보 포스터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남성 중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손 모양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이게 앞서 보셨듯이 그런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손 모양이 좀 흔히 쓰이는 상징인가요? 일베나 특정 그 사이트에서도 이 손 모양을 사용합니까? 그 일베에선 다른 모양의 또 손 모양을 사용해서 예. 이게 일반 게시글이나 어떤 홍보물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게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네. 반대로 이제 또 이 내용은 또 여성들 커뮤니티에서 이런 게 나왔다 뭐 이런 맥락으로 지금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해당 이런 비판에 공감하는 여론들은 집 밖에 나가 보면 널린 게 편의점이기에 이제 이 뭐 편의점은 걸러야겠다. 그러면서 이런 불매 운동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정도면 뭐든지 소비가 불가능할 지경이다. 뭐 자급자족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런 비판에 또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젠 별걸 다 갖다 붙인다. 저 손 모양이 남성 비하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 현대판 마녀사냥 같다. 뭐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뭐 저 손 모양을 한 번도 안 쓴 기업 찾는 게 더 쉽겠다. 이런 반응들이 오갔습니다. 청년들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기업에 대한 게시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초승달 같은 거를 이렇게 또 가져다가 이렇게 담지 않고 순순히 그냥 고쳤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자꾸 이렇게 일단 몇 가지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티를 못 내서 이런 사태까지 만드냐, 뭐 불매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남성 커뮤니티 좀 반응이 다르죠? 예, 이제 여성 커뮤니티에선 저런 억지를 왜 받아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매에 대해서도 본인들만 사 먹는 줄 아나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음모론 신봉자도 이런 건 안 믿는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목소리로는 2030 남자를 무시하지 마라. 왜 구운 소세지를 맨손으로 집어먹냐. 그러니까 손가락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구운 소세지로 누가 그걸 먹냐.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모양 집게로 먹지 누가 맨손으로 먹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예. 아, 네. 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커뮤니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예.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경찰이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 FM 코리아라는 데에서 폭력적인 집단 성착취 경험을 털어놓은 이용자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한 남성 이용자가 21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과 상해를 입을 만큼의 폭력적인 성착취를 했다는 게시물을 올려서 이게 논란에 휩싸인 거고 네. 뭐 네티즌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신고한 후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3천여 건 안전 드림 게시판을 통해 접수돼서 경찰서 수사팀으로 전달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이거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현 시간 기준으로 11만 명 정도를 돌파했습니다. 11만 명이요? 예. 이게 반응이 뜨거운데요. 청년들 어떤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은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해서 반응은 꼭 잡아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게 조작 사건이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내용이 너무 끔찍하다. 그리고 설령 조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상상해서 쓰는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 꼭 수사해서 범인의 신상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 여성 사이트, 남성 사이트 좀 다른가요? 예, 근데 조금 다르긴 했는데 뭐 이게 실화냐? 이 글 보고 정말 충격받았다. 뭐 수사에서 포토라인 세워야 된다. 뭐 청원에 참여를 독려하는 반응도 있었고 뭐 이거 반면에서 그 사실 남성 사이트에서도 이걸 봤는데 가만둬서 안 된다. 한마디로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2329님께서 일베는 안 되고 메갈은 되나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태까지 그 일베의 어떤 몇 가지 손 동작이 예. 뭐 비슷한 일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 비슷하게 보여서 오해를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교묘하게 막 스며들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었죠. 예,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의도치 않게 사과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굉장히 쌓여왔는데 예. 이제는 왜 또 이제 여성 이런 사이트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는 덮으려고 하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청년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30 세대를 이렇게 나눠서 자꾸 좀 갈라치게 하는 것 같고 분열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을 계속해서 분열로 이렇게 내모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느티나무님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건지 조금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탈스펙 채용 문화 확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은 하는데 네. 중요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오히려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주셨듯이 이제 탈스펙 채용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준비해야 할 게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다. 뭐 기업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취업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려워요. 스펙 안 본다고 어른들이 말을 하는데 스펙 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좀 규정을 명확한 근거를 공고해야 청년들이 준비를 할 텐데 그 점은 또 청년들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해들님께서 남북 갈린 것도 서글픈데 남녀 갈등 정말 안타까워요 얘기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남녀 청년들 좀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기성세대들이 야 역사를 몰라서 그래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 좀 공론의 장에다 좀 꺼내놓고 얘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희두 씨의 시간이 굉장히 좀 소중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그만 싸우고 솔직히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면 좀 달라질까요, 황희두 씨?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대화할 때는 사실 이 온라인에서 할 때랑은 추이가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예.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뭐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공론의 장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더 많은 대화의 장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청년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 귀 기울이는 주진우 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유튜버 황희두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코로나 블루 그늘 짙어진 아이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국내 아동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도 있다는 응답이 2017년 18년보다 3배 늘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때렸어요 이런 아이들은 4.1% 증가했고요. 집에서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줘요 이런 분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우울 불안은 높아졌고요. 걱정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걱정이 깊어졌다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니 좀 어른으로 좀 무겁습니다. 네. 아이들이 뛰어놀고 꿈꾸게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세계 CO2 배출량 10%가 의류산업 노쇼핑 쪽 뜬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지난 1월 기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가장 유명한 어린이 그 운동가
튠베리가 새 옷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에서 안 입는 옷 있는지, 옷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전 세계 의류 산업이 해마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 정도 차지한대요. 최근에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빠르게 생산해서 빨리 판매하고 몇 번 입지 않고 버리는 옷, 이게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금 자원 그리고 지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하고 좀 나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옷 사는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향이 아니라 광고에 휩쓸려 가지고 산 옷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0벌 중에 2벌은 장롱에서 그냥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쇼핑 고민해야겠습니다. 저는 딱 한 번만 쇼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노쇼핑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 27년 만에 이혼, 140조 원 재산 분할.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수많은 곳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 제일 가는 부자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진짜 부자였던 아마존 창립자였죠. 제프 베이조스도 이혼을 했었죠. 네. 그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그 복잡한 전자상거래를 만드는 것보다 결혼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희극은 결혼으로 끝난다. 바이런은 그렇게 얘기했고, 결혼 전에는 꿈을 꾸고 결혼 후에는 꿈을 깬다. 그러니까 결혼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 친구 스님 얘기했잖아요. 파괴한 스님. 중으로 수행할 때가 좋았다. 결혼하니까 너무 육아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 보고 다 그런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빌 게이츠랑 이혼하고 싶다,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생각 마시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밉더라도 이 사람하고 잘 지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어버이날 선물 1위 현금, 뜻밖의 2위는 한국경제TV 기사인데요. 자,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주고 싶은 선물 모두 1위가 현금이었습니다. 현금. 왜 선물이 아니고 현금일까 했는데 2위가 뜻밖입니다. 뭘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였던 거죠. 그러는 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현금이 봉투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물도 선물이지만 따뜻한 마음, 이렇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5월에는. 그죠?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전하지? 선물로 전해야 하잖아. 마음을 어떻게 전하지? 현금으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전하지? 잘 모르겠네요. 생각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100일장 참여해 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다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공지창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안수빈님께서 주위가 매우 산만했던 저희 아들이 주 기자님 방송 듣다가 매우 좋아졌어요. 역시 치유 바이러스. 그럼요. 말을 잘 못해도, 실수를 해도 이렇게 라디오 방송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7598님께서는 5자 보냈습니다. 지금처럼요. 주 기자님, 지금처럼 동심의 세계에서 방송해주세요. 요즘 가정사로 슬픈 저, 그리고 일터에 머리 웨이브하고 가니까 8살 여러 명이 멋지다고 자연스럽다고 하네요. 딱 순수하고 관찰력 있는 1학년에게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시군요. 네. 5405님께서는 제겐 지난 1년이요 가족보다 더 함께한 시간이 많은 주진우 라이브였어요. 주진우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김어준은 벌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방송이에요. 그렇습니까? 김어준한테 놀란 가슴 주진우로 치유하는 그런 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주진우 라이브 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글피도 저는 늘 처음처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임현정의 고마워요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네가 가져가